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3회차 상과목이죠. 유통 마케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부터 75번까지 25문제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래 글 상자에서 46번부터 70번까지죠. 아래 글 상자에서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 조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자, 측정 가능성, 충분한 시장 규모, 접근 가능성, 그 다음에 세분 시장 내 동질성과 세분 시장 간 이질성입니다. 자, 시장 세분화 조건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자, 보시면 측정 가능성은 시장 세분화 조건에 들어가죠. 이거 말고도 여기서 충분한 시장의 규모가 나왔는데 규모의 적정성이라 하죠. 규모의 적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접근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질성이라고 있습니다. 이질성은 다른 말로 하면 차별성이죠. 차별화되어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실행 가능성이라고 있죠. 실행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경쟁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해서 드리면은 좋을 텐데, 간단하게 지금은 크게 얘네들이 시장 세분화 조건이 맞냐 이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가면 측정 가능성은 시장 세분화의 규모나 매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접근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메시지가 충분하게 시장에 도달해야 된다. 유지 가능성, 적정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 세분화가 충분한 규모이거나 이익을 낼 수 있는 크기여야 된다. 실행 가능성,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경쟁성,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에 있어야 된다. 이질성, 차별성, 다른 세분화된 시장과 달라야 된다. 이질적이란 건 차별화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47번, 다음 중 상품 믹스 관리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상품 믹스란 소매상들이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구성을 의미한다. 괜찮죠? 잘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상품 믹스의 결정이란 다양한 상품, 다양성, 구색, 지원 등 요인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도 괜찮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상품 계열이란 상품 품목의 수를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계열이라는 건요, 상품 계열이라는 거는 유사한 성능, 기능, 용도를 가지거나 유사한 고객층, 가격 범위를 가진 상품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품 품목은 지금 여기서는 품목 수는 그저 계열이 아닌 거죠. 계열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품 믹스의 폭, 상품 믹스의 길이, 그 다음에 상품 믹스의 깊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폭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품 계열의 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깊이라는 게 상품 계열 안에 있는 품목의 수를 의미하고요. 상품 믹스의 길이는 상품 믹스 내에 모든 상품 품목의 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도 맞는 지문, 5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이 문제는 괜찮은 문제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 했습니다. 새로운 세분 시장에 진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자사의 신제품이나 새로운 유통점이 기존의 그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던 다른 제품이나 기존 유통들로부터 매출과 고객을 뺏는, 즉 자기 시장 내에서 자기 제품의 고객을 뺏어가는 현상이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애플에서 그 애플 패드가 나왔을 때 맥북의 그 소비자 측을 뺏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말하는 게 뭐냐? 자기 잠식이죠. 자기 잠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쟁 외부 브랜드가 아닌 내부 브랜드 간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온 김에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49번일까요?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서비스 품질 접근 방법 옳은 것 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가 수용 가능한 만족스러운 가격에 적합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거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얘는 뭡니까? 그렇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 중심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49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가치 중심적 접근 방식이다. 자, 선험적 접근 방법이란 거는 사람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반복된 노출을 통해서 품질을 인식하며 품질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라는 게 선험입니다. 선행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잘못됐고요. 상품 중심적 접근은 품질을 측정하는 변수를 보고 상품 자체에 대한 여러 속성을 통해서 품질을 측정하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이나 욕구 같은 주관적인 내용을 포함하기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는 게 상품 중심적 접근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중심적 접근은 품질을 최대한 사용자의 만족과 동일시하는 접근 방법이다. 개별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호를 가장 잘 만족시켜주는 상품이 가장 높은 품질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라는 게 사용자 중심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 중심적은 공급자 지향적인 접근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좋은 품질을 가진 상품은 공급자의 요구에 합치되는 상품을 의미하며 일단 상품의 설계와 규격이 결정되면 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품질을 저하를 의미한다 라는 겁니다. 얘도 아니죠. 설명이. 가치 중심적 접근 방법이 지금 위의 내용인데요. 품질을 가치와 가격으로 정의하는 접근 방법이다. 양질의 상품이란 만족스러운 가격에서 적합성을 제공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즉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9번 한번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50번은 별표 칠까요? 50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클 포터의 5가지 5 포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선 5가지 경쟁 요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5가지 세력이 뭐가 있어요? 기존 기업 간의 경쟁, 잠재적 진입자, 그 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대체제인데 이 5개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50번 문제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새로운 경쟁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시장 매력도가 낮다. 맞는 얘기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으면 매력적이지가 못하죠.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까요. 공급자의 교섭력이 높아질수록 시장 매력도는 낮아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 경쟁자들과 차별화가 낮아질수록 시장 매력도는 낮아진다는 얘기죠. 시장 매력도는 낮아지겠죠. 그죠? 여기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차별화가 낮아질수록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력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구조 분석에서는 다루는 시장 매력도는 산업 전체의 평균 수익을 의미한다. 이것도 4번 지문 기억해 주시고요. 5 포스 모델은 누가 경쟁자고 누가 공급자이며 누가 구매자인지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렇죠. 나머지는 맞는 얘기. 50번은 문제 좀 체크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촉진 믹스 전략에 대한 내용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판매 촉진과 인적 판매 수단을 동원하여 촉진하는 것이다. 푸시 전략. 자, 여러분들 우리 풀 전략과 푸시 전략 있죠? 우선 먼저 푸시 전략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물류를 배우신 분들은 마케팅 쪽에서 지켜보셔야 돼요. 푸시 전략은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향해 제품을 밀어낸다라는 의미로 제조업자는 도매상에게,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자, 풀 전략은 제조업자 쪽으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프로모션 활동을 하면서 소비자들을 스스로 제품을 찾게 하고 중간상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갖다가 주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된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푸시 전략은 그럼 어떻게 돼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들에게 촉진 활동을 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자, 푸시 전략은 최종 구매자들이 브랜드 애호도가 낮을 때 적합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풀 전략은 최종 구매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촉진 활동을 거꾸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3번도 맞는 지문. 3번 지문도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는 매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의 활동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언론의 기사나 뉴스 형태로 내보내는 풀 전략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풀 전략에는 광고, 홍보, SNS 마케팅이 들어가고요. 푸시 전략에는 인적 판매라든가 리베이트, 판촉물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광고는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여러 집단 간에 좋은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구매를 촉진하게 하는 푸시 전략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광고는 제조업체가 최종 소비자들을 상대로 촉진 활동을 해서 이 소비자들을 하여금 중간 상들에게 자사 제품을 요구하도록 하는 풀 전략입니다. 풀 전략. 요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5번입니다. 요것도 별표 칠게요. 자주 나왔던 문제. 52번 문제입니다. 52번은 제품 수명주기 중에 쇠퇴기의 특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가 있죠. 이 문제도 좀 암기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품을 널리 인지시키는 것이 목표가 된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도입기죠, 도입기. 도입기, 쇠퇴기가 아니네요. 지금 1번 도입기죠? 답이 1번인가요? 아, 그러네요. 1번이네요. 갑자기 도입기가 나왔길래.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질문.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이 적어진다. 그쵸, 쇠퇴기죠. 그래서 매출을 유지하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비용을 줄여야 되죠. 2번 맞는 얘기. 경쟁 제품들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 수는 감소한다. 맞는 얘기예요. 취약한 중간상을 제거하고 우량 중간상만을 유지하여 최소한의 이익을 남겨야 된다. 맞는 얘기. 매출액이 적은 품목은 제거하고 기여도가 높은 품목만 남긴다. 그 다음에 과잉시설을 제거하고 하청을 늘리게 된다. 맞는 얘기예요. 2, 3, 4, 5번은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입기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도입기는 소비자들 인지도가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광고, 홍보, 유통망 확보가 주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되는 비용이 많겠죠. 그 다음에는 성장기는 매출이 급증하고 경쟁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성숙기는 성장이 둔화되고 경쟁이 심화되고 하지만 수익은 많이 나올 시기입니다. 충성도를 유지하고 CRM을 잘 해줘야 되겠죠. 쇠퇴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빨리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캐치해가지고 축소하고 철수를 고려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자, 53번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소매점 이벤트 프로모션의 유형 중에 정보 제공형 이벤트 프로모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53번 문제. 설문 아이디어 공모전, 정보 사냥 등 의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인터넷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는 것도 괜찮다. 프로모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정보 제공형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표적 시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괜찮아요. 잘 설명하고 있네요. 다른 이벤트, 인터넷 이벤트 프로모션의 유형에 비해 적극적인 고객 참여를 할 수 있어 메시지 전달력이 높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터넷을 통한 이벤트 프로모션 참여도가 높아요. 이벤트 주최자는 해당 인터넷 이벤트 프로모션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도 있다. 괜찮죠? 고객이 참여 기회가 많으며 이벤트 응모율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이벤트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형 이벤트 프로모션은 고객의 아이디어, 노력과 시간이 많이 요구돼요. 그래서 이벤트 응모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보 제공형은 정보 수집 목적, 그 다음에 설문 아이디어 공모 비교적 참여율이 좀 낮다라고 체크하고요. 경품형은 응모가 유도되고 참여율이 높고 브랜드 노출 효과가 높다. 그 다음 체험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을 유도할 수도 있고 사용 후기 리뷰 유도가 가능하다. 참여형은 SNS 공유 등 참여를 유도해서 컨텐츠 확산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체크해 주시고요. 54번입니다. 기업에 대해 고객이 창출해주는 모든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현재적 가치로 할인한 것. 그래서 장기간 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는 약어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54번 별표하고요. 자, 지금 54번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고객이 기업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에 기업에 발생시키는 총 수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CLV라고 불러요. CLV, Customer Life
time value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기해주세요. 이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55번 문제. 다음 중 온라인 판매 채널을 추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지역 상권에 제한되지 않고 시장을 더 확장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온라인이 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지역성이라든가 그런 게 좀 사라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더 깊고 넓은 상품 구색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매장과는 다르게 온라인 매장은 장소라든가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구색을 제공할 수 있죠.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양의 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널 간의 갈등을 낮춰서 고객에게 통합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온라인 판매 채널을 추가함으로써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그쵸 채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옴니 채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배우시다 보면.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모바일의 경계를 서로 넘나들면서 상품을 검색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판매 실적이 그죠, 갈등이 더 생길 수가 있겠죠. 충돌해서 경쟁이 더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SSG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쓰기라고. SSG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에서 물건 파는 것과 쓰기에서 파는 것이 서로 경쟁이에요. 온라인 사업부와 오프라인 사업부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쿠폰을 서로 사용할 수 없게 서로 상대적인 쿠폰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성과에 의해서 판단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다. 뭐 LF몰 같은 경우가 옴니채널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경쟁이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보시는 게 좋다. 소비자 구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개인 맞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번도 맞는 얘기. 자, 56번. 자, 56번을 보시면 우리가 검색 엔진 분야인데 여기도 별표 칠까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검색 엔진 최적화의 성과 지표 중에 하나로 검색 엔진을 통해 웹사이트에 유입되는 방문자의 수치를 의미하는 것은 옳은 것을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가닉 트래픽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2번으로 체크를 하고요. 자, 검색 엔진을 통해 웹사이트에 유입되는 방문자의 수치를 의미하는 건 오가닉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광고나 소셜미디어 같은 채널을 통해서 사이트로 유도되는 트래픽을 제외하고 검색 엔진을 통해 곧바로 유입되거나 동일한 도메인 안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을 우리가 오가닉 트래픽이라고 부르고요. 이탈률은 방문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한 단 하나의 페이지만 보고 사이트를 떠나는 비율. 그래서 웹사이트 사용자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갖다가 중요한 지표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페이드 트래픽은 검색 결과의 가장 상단이나 하단에 노출되는 배너 광고, 동영상 광고 등을 검색어를 통해서 들어온 방문자, 그 다음에 평균 세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세션에 일정 시간 동안 있었을 시간, 그래서 지속적인 움직임을 하나의 단위로 측정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 자주 왔느냐, 이런 거죠. 페이드 로드 시간, 웹페이지가 사용자의 브라우저 내에 시각적 구성의 요소를 얼마나 렌더링하는데 오래 걸리느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나머지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마케팅 중에서 소셜미디어의 장점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표적화되고 개별화에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맞는 얘기죠. 소셜미디어는 상호작용적이어서 소비자의 의견 및 피드백을 얻는 데 이상적이다. 괜찮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브랜드의 근황 및 활동에 관한 마케팅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 얘도 괜찮네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은 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 여러분들 그 소셜미디어 마케팅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료는 아니죠. 그죠? 소셜미디어 자체는 무료지만 컨텐츠 제작이라든가 광고 인력 운영에 대해서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이 잘못 설명하고 있다. 5번은 맞는 질문 보시고요. 58번입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 했네요. 자, 여기도 별표 칠까요?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데
빅데이터와 같은 거대 자료로부터 특정한 규칙을 발견해내는 컴퓨터 처리 작업. 얘를 뭐라 불러요? 58번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자체가 웨어하우스라든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패턴이나 관계, 규칙을 발견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뽑아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유용한 지식 및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나 기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주 나와요. 메모리 컴퓨팅은 CPU 기반의 컴퓨터가 아닌 다수의 메모리 노드를 고속의 패브릭으로 연결해서 거대한 공유 메모리 풀을 구성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 정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다. 메모리 컴퓨팅. 데이터 시각화는 차트, 그래프, 맥과 같은 걸 통해서 복잡하거나 내용이 많은 데이터를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변환시켜주는 거.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텍스트 시각화는 텍스트 분석 결과를 도표나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과정을 얘기한다. 텍스트를 크기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런 걸 표현하는 거죠. 연관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관성 분석은 조사 대상에 수집한 자료의 척도를 기준으로 변수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59번입니다. 상품을 구매할 때 자신이 고려하는 모든 속성들이 정해놓은 최소한의 기준치를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한꺼번에 평가하여 대안을 선택하는 고객 의사결정 모형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59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주 나오지는 않을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용을 보시면은 59번의 답은 우선은 3번입니다. 결합식 모형이라는 건데요. 자, 우선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사전 찾기식 모형은 소비자가 중요하게 원하는 속성에 대해 최고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는 건 사전 찾기식 모형. 그 다음에 순차 제거식 모형은 중요한 평가 기준의 순서로 최소치를 넘지 못하는 대안을 제거해서 마지막 난까지 남은 대안을 선택하는 건 순차 제거식 모형. 결합식 모형이 지금 답이죠. 모든 속성에 최소치를 두고 탈락 여부를 결정하고 속성 중에 하나라도 미달하면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분리식 모형은 모든 속성에 커트라인을 두고 채택한 다음에 속성 중에 하나라도 통과하면 선택. 이렇게 되는 건데 1번, 2번, 3번, 4번은 비상보적, 즉 비보완적 방식이라고 하고요. 5번에 있는 다속성 선호 모형은 얘는 보상적, 보완적 모형이라는데 각 상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속성에 대해 평가하고 속성별로 중요도를 가중할 때 체크를 합니다. 암기하실 건 아닌데 그냥 세모치고 넘어갈까요? 자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60번입니다. 자, 60번 문제는 다음 중 탐색적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탐색적 조사는 조사 문제를 찾거나 분석 대상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가설을 도출하기 위한 조사로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조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마케팅 전략 및 믹스 효과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한 본조사 전에 수행하는 목적으로 하는 조사를 탐색적 조사라 부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구 초기 단계에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성적인 조사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옳은 것 됐습니다. 60번은. 1번 문제 볼게요. 특정 이슈나 대상에 대해 사전 정보가 적을 때 시장 환경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한다. 1번 괜찮네요. 어떻게 보면 1번이 탐색적 조사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러면 2번은 어디에 해당해야 될까요? 관심이 있는 특정 상황이나 응답자 행동의 실태를 예측하기 위한 조사이다. 얘는 기술조사가 해당이 되겠죠. 기술조사. 3번 조사 대상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특정 대상 및 현상을 요약하고 묘사함으로써 드러나지 않은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얘는 설명조사가 되겠습니다. 설명조사. 4번 그 다음에 예측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조사, 다양한 가능성 가설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얘는 가설 검증 조사죠. 가설 검증 조사. 대부분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정량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실험이죠, 실험. 실험조사, 정량적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예, 답은 1번이다 찾아내고요. 6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격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고객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가격 결정 방식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가격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과 고객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가격 방식을 뭐라 부르냐면 경쟁 기준법이라고 불러요. 경쟁 기준법은 경쟁사 가격과 비슷하거나 차이를 가질 수 있도록 결정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61번에 3번이 되고요. 경쟁사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쟁 가격을 장점이라면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가 반면에, 단점은 제품의 원가, 가치, 고객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원가 기준법은 원가 플러스 이윤을 해서 단순하지만 고객 가치 반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내용이고요. 목표 수익률 기법은 목표 이익률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영계획과 연동할 수 있으나 얘도 마찬가지 수요는 무시됩니다. 지각된 가치 기준, 여기는 고객이 지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고객 중심이죠. 그래서 가격 설정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수요 기준법은 고객 수요 곡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데 수요의 민감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뭐예요? 그렇죠. 계속 수요는 변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62번 관계지향적 판매 방식입니다. 자, 62번 관계지향적 판매 방식을 보면요, 판매보다는 고객 요구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 옳지 않은 걸 찾으라 했죠? 1번 맞는 얘기입니다. 설득, 화술, 가격 조건 등을 통해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리고자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 관계지향적 판매 방식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과거에는 판매를 빠르게 달성하는 기술적 판매 방식이 더 부각이 됐대요. 하지만 현재는 전략적 관점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판매 방식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게 관계지향적 판매 방식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을 이탈을 방지하고 유지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 2번이 좀 잘못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도 맞는 얘기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3번 점포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의 역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부터 볼까요? 63번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패키지는 제품 및 패키지가 소비자의 감각적 반응에 호소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물리적 환경은 점포 첫인상을 만들거나 고객의 기대를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키지라는 거 점포 첫인상, 브랜딩 효과죠. 1번 맞는 얘기. 2번 편의성 제공, 환경 내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과를 돕기 위한 역할이다. 그쵸? 직원과 고객과의 동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63번. 2번도 맞는 지분. 3번 사회화, 잘 갖춰진 물리적 환경은 고객과 직원들로 하여금 기대된 역할과 행동을 하도록 돕는다. 괜찮습니다. 행동 기준을 유도하죠. 정숙과 동선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차별화, 물리적 환경을 통해서 기업은 경쟁자를 차별화할 수 있고 세분화가 가능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표화라는 게 있습니다. 지표화, 이용 공간의 크기, 공간 내 사람들의 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5번은 내용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물리적 환경을 얘기합니다. 지표화는 물리적 환경을 얘기하는 거지 점포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의 역할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표화라는 것은 측정 또는 통계에 가까운 개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이다. 자, 64번입니다. 아래 글상자 중에 격자형 레이아웃, 이것도 별표 칠까요? 우리 이 레이아웃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형 레이아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장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볼까요? 상품 진열 면적이 넓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 그럼 기억은 다 들어가 있네요. 비용이 적게 들며 고객이 익숙해지기 쉬운 레이아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 그러니까 니은이 없는 걸 우선 빼겠습니다. 자, 통로를 기준으로 매장들이 연결되어 있다. 지금 이 디귿은 뭐예요? 자유형이죠. 자유형. 경주로형이라고 부르는 거.
자유형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틀렸네요. 경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디귿은 경주로 백화점에 많이 있죠. 그럼 디귿 들어간 것도 아웃이네요. 뺐네요. 자, 그 다음에 쇼핑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으며 충동 구매를, 얘는 자유형이죠. 리을 자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진열기구가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적이고 딱딱하다. 이 맞죠? 미음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아웃되고요.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비읍,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얘도 결국엔 자유형이죠. 제품 및 재고 및 안전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 괜찮네요. 답은 4번입니다. 64번 같이 이렇게 레이아웃을 갖다가 하는 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5번 문제입니다. 매장 내부 인테리어 관리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고객의 구매 욕구를 적극적으로 유발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된다. 괜찮죠? 맞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중에 향기와 음악은 기분에 영향을 미치죠.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파이프 배관과 같은 매장 설비물은 인테리어에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파이프, 배관, 빔, 진열장, 창고 다 인테리어 구성 요소로 보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하다. 답은 3번이래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6번 전략적 고객관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전략적 고객관리 내용 한번 볼까요? 전략적 고객관리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원칙이다. 괜찮습니다. 66번. 왜냐하면 전략적 고객관리라는 건 우수 고객이 지속적으로 우호 고객이 되도록 남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사 옹호자 또는 파트너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한다. 충성도를 높여야 되겠죠. 전략적 고객관리 관점에서 모든 종업원과 활동과 팀워크가 정렬되는 경우 종업원의 만족이 증가하고 생산성과 수익이 높아진다. 맞는 얘기입니다. 전략적 고객관리를 통해 일단 성공적으로 정렬된 조직 구성원의 노력은 향후 고객의 욕구가 변하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3번 괜찮습니다. 전략적 고객관리를 통해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아니죠. 충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잘못됐다. 원래 전략적 고객관리 자체가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건데 어렵다,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은 높아지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67번에 보시면 고객 관계 관리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고려할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판매자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 데이터가 통합돼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바로 답 나왔죠. CRM 자체가 고객 관계 관리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을 중심으로 모든 데이터가 통합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자, 68번입니다. 68번은 마케팅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얘기합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차 자료는 당면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조사한 자료이다. 맞는 얘기. 기술 조사는 표적 모집단이나 시장 특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하는 기술 조사이다. 맞아요. 2차 조사는 당면한 조사 목적이 아닌 기존에 수집되어 있는 자료를 조사하는 거다. 잘 설명하고 있네요. 모든 마케팅 조사에는 반드시 2차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죠. 여러분들 2차 자료는 당면한 목적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최신성, 정확성, 객관성, 적합성 같은 속성을 갖다 비교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내용만 하는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도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69번 볼까요?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평가 기법으로 옳은 것은 구매자 입장에서 특정 공급자, 개별 품목 혹은 재고 단위에 대해서 각각을 평가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9번은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갖다가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은데 그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모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자, 제품 이익 기법이라는 건데요. 수익성의 분석 기법 중에 하나로 각 경로의 대안을 총 마진에 대해서 직접 제품 비용을 뺀 수익성을 평가하여 직접 제품이 가장 높은 경로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품 평가에 있어서 고정비를 제외한 변동비만을 고려해서 분석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기법과 구별되며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특정 공급업체의 개별 품목 혹은 재고 단위에 각각
평가를 해서 그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밑에 이 정의 중에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만 빼서 시험 문제 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시 종업원 총이익은 생산성 지표, 인력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평당 총이익이라고도 있죠. 평당 총이익은 말 그대로 점포 효율성 지표입니다. 공간 활용 분석도라고 보면 되고요. 경로 구성원 총 자산 수익률은 자산 대비 수익성 지표라고 보면 되고 경영성과 분석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 구성원 성과평가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약간 지표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0번입니다. 다단계 판매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다단계 판매 같은 경우에는 상품 구색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양호한 품질의 중저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원래 여러분들 다단계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단계 판매에서는 판매원의 수입은 자신이 및 하위 판매원의 기초로 책정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다단계죠. 2번도 잘 설명하고 있다. 다단계 판매는 신규 판매원에게 가입비, 교육비, 상품 구매비 등 과도한 가입 비용을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요, 여러분들 다단계 판매업자는 판매원이 되는 사람 또는 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1항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뭐냐면 여기 3번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몰라요. 이 다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문제는 세모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 보시면서 세모 치고 넘어간 건 패스. 그 다음에 별표 치고 암기해야 될 것들 위주로 정리하고 누적시키다 보면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을 갖다가 나중에 정리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암기하면 얼추 요번에 시험 보신 분들도 얘기하죠. 2025년도 문제를 1회차 문제 푸신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과서에서 60%도 안 나오는 것 같다고. 계속 숙지를 하면서 들어주시고 추가적인 내용은 시사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자격증에서의 그 4차 산업혁명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도 좀 추가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꼭 유통관리사 책자만 달달달 볶는다고 해서 기출문 은행식으로 나오는 건 이제 지났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부는 기출문제로, 그 다음에 특히 2과목, 3과목 중에서는 자주 나오는 이론 문제는 암기, 1과목과 4과목, 특히 4과목은 시사라든가 최신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4차 산업혁명 부분을 뭐 뉴스라든가 기사, 그 다음에 다른 교과서에서의 추가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3과목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엔 4과목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